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무섭고 힘들수록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수익이 나고 장이 좋으면 물론 다 그래야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고 주가가 올라가고 계좌 수익률이 늘어나면 분명 무방도 더 많이 듣고 TV 방송도 더 보게 되고 하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장만 안 좋고 수익이 안 나면 공부를 더 안 해요. 공부를 더 안 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폭락장세, 물론 이때부터 생각보다 많은 그 동학개미 혁명과 관련된 일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주식을 다 떠넘기고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가지고 주식을 털기에 바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일부 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다 아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잡아가는 기회. 그죠? 기회를 잡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힘들 때고 모두가 공포스러워할 때란 말이에요.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공포스러워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장이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장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는 제가 이제 방송 출연에 있어서 어제 방송을 안 했고, 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일단 현재 구간은 현금 비중은 일단 30%는 정도로 유지해라. 그죠? 현금 비중 30% 유지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3천선이 살짝 무너지게 되면 현금 30에서 50%까지는 확보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30% 현금 30에서 50%의 의미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현금 확보하라 그래가지고 장이 무너지고 대폭락이 나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현금 30에서 50% 정도를 확보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의 대응 전략이 일부 현금화를 하는 그런 전략인 것이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조정 장세가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오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내지는 좀 더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기회. 시장이 여기서 살아나거나 내지는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만 저기가 되게 되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도주를 중심으로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현금을 이용을 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일부 30에서 5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해 두셔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금을 30에서 50% 정도는 확보를 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 현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놓느냐, 여기서 현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놓느냐,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현금 정도는 이 정도 유지를 하면서 기회를 잡아가느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한국 증시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인가,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걸 판단해야 그걸 판단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조금 복잡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우선 제가 지금 한국 증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 현금 비중 30에서 50%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번 얘기한 게 뭐예요? 지수 3000포인트. 이 3000포인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지선이기 때문에 3000선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꺾여버려요. 특히나 지금 한국 증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20조 대의 고객 예탁금이 지금 60조 대까지 늘어난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반대로? 만약에 지수가 3000포인트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들이 쏟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오늘 그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첫날이다 보니까 방송 진행이 조금 매끄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 바라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양해한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그거예요. 현금 30% 정도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가 그래서 중요하다.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30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꺾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들은 어떻게 돼요? 심리가 비슷비슷합니다. 군중 심리라고 하죠.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개인들의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3000포인트는 지지될 수 있는가? 다행스럽게 지금도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행스럽게 3000포인트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도 흐름 자체는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9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도 이렇게 기간주적 나오고 나서 이제 쭉 올라왔었죠.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일단은 안심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안심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심은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좀 거시기한데요. 한국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증시가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미국 증시예요. 한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무려 10여 년 기간 동안 시세가 거의 못 났습니다. 시세가 거의 못 났어요. 그죠? 지난 2017년에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때는 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여기다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기다가 한일 간의 무역 전쟁, 거기다 코로나까지 한꺼번에 터지면서 증시가 또다시 폭락세가 나타났었죠. 1400포인트까지 폭락이 나온 겁니다. 무려 10여 년 기간 동안 한국 증시는 이렇게 못 갔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나스닥 지수 보시면 월봉상 보시면 지난 2008년 이후에 여러분들 2008년 미국의 서프란 사태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지금 14,000포인트가 무려 14배 올랐습니다. 14배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기술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국내 증시는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옆으로 기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 증시가 지금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무려 10년 이상 동안 기간 조정 보이고 나서 이제 좀 갈만하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 증시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 증시가 올해 좀 갈만하니까 이미 올랐던 미국 증시가 지금 증권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억울합니다. 그죠?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주시장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 10년여 기간 동안 경제가 좀 좋았으면 미국 증시 따라서 같이 갈 수 있었는데 경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못 간 거고요. 이제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그나마 빠른 속도로 살아나면서 이제는 갈만한 건데 미국 증시가 못 가니까 지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증시는요, 지금 펀더멘탈은 너무 좋아요. 기업들의 실적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에너지 시장이라든가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된 성장 가치도 매우 좋습니다. 여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이제 내수 경기도 좋아질 판이에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한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너무나 좋은데, 근데 미국 증시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것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시중에 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기조는요, 이미 미국 증시가 지난번에 미국의 서프란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폭락 장세가 나올 때 여기서부터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뿜어낸 겁니다. 그죠?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거의 한 2%포인트를 한꺼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죠? 여기에다가 무려 6조에서 7조 달러에 가까운 유동성을 지금 시중에 퍼부은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데 그런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됐고 거기서 백신이 보급이 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만간에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 바이든 정부가 5월달까지 모든 미국 성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백신을 확보하겠다. 경기가 빠른 속도로 개선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도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꺼번에 2% 이상 금리를 단행했고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여기서 뿜어냈고요. 올라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한 겁니다.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한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너무나 좋아서 분명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미국 증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는 좋은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꺾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경제가 꺾이면 한국은 여러분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중국과의 무역 교류 규모가 한 26% 정도 되고요. 미국과의 무역 교류 규모가 한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6%, 뭐 유럽이 6%인가요? 넘을 겁니다. 결국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기가 꺾이면 한국 경기도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주가가 미국 증시가 밀리면 한국 증시도 같이 밀리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증시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 라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의 1차적인 지지선 제가 13,000선 얘기했었죠. 13,000선. 13,000 얘기했는데 12,997포인트. 13,000선 1차적인 지지선 깨졌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아직 12,997포인트 수치화상으로는 13,000선이 깨지긴 했는데 이거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다시 13,000선을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13,000선이 깨지게 되면 두 번째가 12,000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선이 11,000선까지 제가 열어놓고 있어요. 미국 증시 빠진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그렇게 무너지거나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로는 11,00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진 않아요. 이걸 제가 단순하게 뭐 지수 마디 11,000, 12,000, 13,000 이런 식으로 놓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 제반 이평선을 중심으로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가격대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3,000선, 2차적으로는 12,000선 정도까지 나스닥 지수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스닥은 밀렸는데 다우는 별로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나스닥 시장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죠? 나스닥 시장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을 따라가셔야 되고, 자, 잠시만요. 나스닥 시장을 따라가셔야 되고, 현재 나스닥 시장이 워낙에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고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나스닥 시장이 지금 오를 만한 요인이 없고요. 또 미국 증시가 지금 오를 만한 요인이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나스닥 지수는 분명 단기적으로 자 주봉상 5주 이평선을 일단 깼습니다. 추세가 일단 이탈이 됐어요. 이거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우는 많이 무너지지 않았고 S&P도 많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탄력은 떨어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증시가 지금 당장은 크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인 거예요. 저는 지금 시장을 제가 어제 뭐 수치현상학과 끝날 무렵 이제 한밤 특정 코너에서 이제 방송을 잠깐 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은 아직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저만 시장에서 약간은 좀 방어적인 시각을 제가 어제 별밤 특종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왔는데 저는 아직도 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 증시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없어요. 일단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올라갈 만한 요인이 없다는 얘기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당분간 국내 증시도 여기서 치고 가는 급등세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카톡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장은 이렇게 기간주이 나올 거고 제가 이 기간주 좀 나올 거다고 얘기한 시점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제가 기간주전 가능성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중간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2달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예상은 그대로예요. 장은 3천선을 지지선으로 기간주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3천선은 지지는 받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아직은 없고요.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의 디커플링인데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어야 그나마 디커플링을 볼 수 있고 근데 그 디커플링을 이끌 수 있는 세력이 외국인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도 오늘도 줄구장창 물량 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외국인들 오늘 줄구장창 물량 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못 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만 급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걸 보셔야 돼요. 일단은 결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미국 증시는요. 자, 일본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가 12,997포인트 기록을 했고 13,000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스닥 지수의 차트 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떨어졌어요. 반발 매수가 거의 없습니다. S&P 지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반발 매수가 없어요. 반발 매수가. 그죠? 반발 매수가 없습니다. 요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그런 단어 알고 계시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냐면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장기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장기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채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냐면 단기 채권들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면서 금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과거에 한번 쓰였던 미국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진 금융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요, 이거 자체적으로 금리가 안정은 될 수 있어도 이거 자체가 증시 폭등을 이끌지는 못해요. 한 차례 정도 잠깐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끄는 재료는 못합니다. 다만 좋은 건 뭐냐면 지수의 하방 경직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방 경직. 무슨 말이에요? 하방 경직. 더 이상 빠지진 않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래도 견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스닥은 지금 고점 대비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우지수하고 S&P 지수는 하나도 조정받은 거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그 마지막 남은 재료는 지금 당장 쓰이지 않습니다. 언제 쓰여요? 미국 증시가 상당히 불안해할 때, 이렇게 막 불안해하거나 또 금리가 또 올라가거나 막 할 때, 시장이 불안하고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때, 그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쓸 겁니다.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가 하락세는 멈출 수 있어도 반등은 쉽지 않고 조금 더 밀리는 약세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격적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미국 증시는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어렵다. 여기다 중국 증시 보세요,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주시장을 얘기하면서 해외 증시를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 증시의 위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현재 중국 증시도 잘 가다가 지금 다시 요동을 쳐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긴축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왜 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자꾸 긴축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 네. 미국은 지금 난리예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가운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른 상태에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많이 풀린 상태에서 지금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쪽은 그렇게 많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증시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꺾이려고 합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준에서는 인플레는 없다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유동성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인플레 조짐이 있다. 유동성이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해요? 미국 경제 회복하는 거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안 도와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시장을 비관적으로 나쁘게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전문가로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VIP 회원님들 유치하려고 뭐 시장 좋지도 않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상태에서 시장 좋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얘기합니다. 시장이 일단 힘들고 조심스러울 때는 리스크 관리, 경계 관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회를 잡으면 돼요. 무방을 듣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단기적이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또 리스크 관리하고 살아남으세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무방을 통해서 또 한번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장세 위기 아니고 기회의 관점이 서서히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다만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결론은 뭐냐? 일단 지금 장은 강세장으로는 이어가기 어렵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긴축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입니다. 하락세를 멈추는 정도의 정책이 나올 뿐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는 없어요. 오히려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도 시중의 유동성을 높여가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지수 상방으로 가는 그런 전략은 일단 자제를 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렸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밀리더라도 저는 뭐 많이 밀리진 않을 거로 봐요.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미국 증시가 하락세가 일단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좀 더 밀리게 되면 12,000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할 때는 최대로 3만선, 그리고 S&P 지수는 이렇게 3,700 정도, 요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물량을 털면서 일부 현금 비중 30에서 50% 정도 여러분들 얘기했죠, 여러분들. 30에서 50% 얘기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위해서 일부는 현금을 좀 털면서 30에서 50%의 현금을 좀 확보하자. 이런 전략을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전략 좀 체크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이해되신 분들은 자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1번 한번 쳐보세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모방을 통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 되게 되면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을 크게 불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틈새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약간은 방어적으로 가되 그러면서 서서히 기회를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중요하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를 정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0.2% 낙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나스닥 선물지수 이거 장중 흐름 신경 쓰실 거 못 됩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그냥 혹하게 할 뿐입니다. 신경 쓰시면 안 된다.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중국 증시가 오늘 막판까지 밀렸다가 막판에 조금 땡겨놨습니다. 그죠? 땡겨놨는데 어때요? 하루 종일 중국주도 계속 밀린 겁니다.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경기부에 대한 기대감들 아직은 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거 꼭 체크하시 바라고, 또 한 가지 체크할 게 뭐예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저는 환율이 1,000원도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로 일단 기대를 했었어요. 워낙에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좀 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른 겁니다. 환율이 벌써 1,100원 선을 지지받고 회복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 정도면 환율도 대바닥은 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원달러 환율도 대박을 친 겁니다. 환율이 대바닥이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시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자금이 앞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장세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도 조금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옆에 있는 동료분들이 주시장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빼나가니까 좀 불안하시겠습니다만, 고객 예탁금은 항상 후행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반드시 빠져나가요. 하지만 시장 좋으면 다시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미국 증시의 흐름을 먼저 봐라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시장은 아직도 여기 3천선 중심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3천선 중심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제가 보기엔 최소한 여기 3200선 박스 상단을 뚫고 가는 시세는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나타났듯이 이런 등락, 요 박스권 안에서의 등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나마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종목장세입니다. 종목장세. 중소형주 종목장세인데 그 종목장세가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종목장세가 지금까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장이 안타까운 겁니다. 고객예탁금이 여러분들 20조 대에서 60조, 70조 대까지 고객예탁금이 늘어났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고객예탁금의 증가세인데 이렇게 엄청난 고객예탁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중소형주 종목장세가 나오면 이건 우리 개인 투자분들 초대박 터지는 장이 될 겁니다. 중소형 종목장세가 나오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중소형주 종목, 중소형주 종목들 많이 선호하고 또 개별 종목들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객예탁금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 고객예탁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소형장세가 나오면 말 그대로 초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박이. 그런데 과거에는 보통 그래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증시가 오르고 나서 기간주 중에 들어갈 때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대형주가 올라갈 때, 잠시만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장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종목도 올라갔죠. 대형주가 올라가는 동안 중소형주가 안 가요. 그러다가 대형주들이 가다가 옆으로 쉬잖아요. 그때부터 중소형주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장은 그 중소형 장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연 중소형주 장세가 아예 안 나올 것인지 앞으로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분명히 시차는 존재해요. 대형주들이 가다가 곧바로 꺾인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바로 가지 않고 대형주들이 가다가 멈추고 있다가 나중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형주들이 다시 미미하게 올라갈 때 나중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차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 종목 장세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두셔야 돼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종목 장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종목 장세, 중소형주 장세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기간주형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로 2,900 하방으로는 3,000에서 2,900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어요. 최대로 2,800까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근데 제가 2,800까지 가능성도 높지는 않고요. 대체로 최대로 2,900에서 3,000선 정도에서 이런 등락세가 상당 기간 동안 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뭐예요? 일단 중소형주 종목 장세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중소형 종목 장세는 지금은 아직 안 보시는 게 좋겠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리 인상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가다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추세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 상승 기조가 있고 미국 증시는 어때요? 기술주는 밀리는데 전통적인 가치주가 많은 대형주들인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나스닥 시장은 기술주들입니다. 기술주들은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에 투자하면서 미래는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새로운 사업을 터뜨리면서 새롭게 주가가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인상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기술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자금 조달하면서 금리, 이자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술주가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어떻게 돼요? 가치주, 경기민감주죠. 경기민감주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주들은 어떻습니까?
침체된 경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었죠.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서 또 백신이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항공기를 비행기를 타고 카지노를 가고 쇼핑을 가고 그리고 여행을 가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백신 수혜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을 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신 수혜주는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여행주들을 먼저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백신 수혜주들은 여행주를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 같은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여행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실 겁니다. 한 대표가 모두 투어라는 종목을 제가 한 큐 할 때 어디서 나간 겁니까? 여기서 나간 종목이 여기서. 그죠? 여기서 하고 나서 제가 11월 말인가 12월 달에 제가 이제 방송을 내려왔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 아직도 살아 있죠? 모두 투어뿐만 아니라 모두 투어하고 하나 투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고 참 좋은 여행 어디에서 했습니까?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였었죠. 참 좋은 여행 여기서는 얘기한 겁니다. 폭등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아주 전 세계인들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많이 풀렸고 또 여행도 안 다니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자금들을 많이 세이브 해 놓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여행 재개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 서로 지금 여행 가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행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다는 얘기예요. 여행사들은 실적이 부진했지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고 더군다나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행 업체들이 애지간한 중소형 여행 업체들은 지금 다 문 닫았습니다. 그죠? 남아있는 살아남은 자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주들은 그래서 갈 수 있고요. 바이든이 미국의 성인을 중심으로 5월달까지 모든 백신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백신 수혜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행 관련주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행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항공주가 되겠죠, 여러분들. 응? 항공주 중에 진에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마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여기서 얘기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만큼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에요. 근데 또 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판단하기로 일단 대세 하락까지 갈 수 있는 장은 일단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대세 하락까지 가는 장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대세 하락까지 가지 않는 그런 장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최대로 제가 이제 2800에서 2900 얘기하고 있는데 2900까지 일단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전개되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됐고 상승 메리트가 있는 성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갑니다. 또 그동안 상승장에서 못 올랐던 종목이 가요. 못 올랐던 종목들이.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결국엔 백신 수혜주들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항공주들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는 항공주들은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상대적으로 뭘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이 파라다이스, GKL 같은 카지노 관련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도 제가 이제 별밤 특종에서 파라다이스에 대한 목표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왔죠. 그죠? 그리고 GKL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됐습니다. GKL은 우리가 비중 많으신 분들은 비중 30% 비중으로 우리가 바닥에 다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 틈새 종목을 중심으로 분명히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장 자체가 이제 충분히 안정됐고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카지노, 그 백신 수혜주들, 카지노라든가 여행주들, 백신 수혜주 얘기 많이 했죠? 자, 그 얘기 들으신 분들 3번 한번 붙여서 3번. 3번. 들으셨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결국엔 시세라는 거는 시장의 큰 흐름을 알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시장을 보면서 이게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경계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최대로 지금 코스피 2,900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그 이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에서는 일단 좀 벗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직도 미국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거나 하는 등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시장은 한 번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오히려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게 또 한 번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바로 지수가 하방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백신 수혜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보험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있고요. 방송에서 나갔던 게 DB손보죠, 여러분들. DB손보입니다. 자, 보험주들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만 얘기하고 뭐 우리는 매매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보험주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험주들 보시게 되면 DB손보 볼게요. DB손보의 지난 2020년 실적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2019년이고요. 2012년 작년입니다. 영업이익이 2019년 5,116억에서 7,329억까지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이 3,823억에서 5,63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지난해 손해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요. 퍼가 4배, 5배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저평가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평가된 것만 가지고 주식을 보면 안 돼요. 2020년에 저평가됐지만 과연 2021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21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금리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보험사들은 금리 예탁금을 중심으로 재투자를 하고 이자 수익을 누리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를 보이는 게 바로 보험사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이제 서서히 안정세를 보면서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수혜는 좀 줄어들 겁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율 감소세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을 거예요. 손해율에 의한 실적 증가세가 좀 줄긴 합니다만 급격하게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올해도 실적이 낮을 수 있겠고 금리 인상에 따른 기회,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뭐 어떻습니까? 뭐 막말로 뭐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대바닥 친 겁니다. 빨리빨리 안 가죠. 가다가 또 유동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 선이면 보험주들도 대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가겠죠. 결국에 현대해상이라든가 DB손보, 메리츠화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대장주가 될 거고, 어제는 제가 이제 하나손보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인데 저가주라서 단타천에서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주시는 종목, 이제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뭐 현대상이라든가 DB손보, 메리츠가 될 거고 나중에 하나손보다 한 번 더 따라갈 거예요. 대신에 어떻습니까? 조금 무거워 보이죠. 하지만 얘네들도 시장의 수혜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은행주죠, 여러분들. 은행주들. 은행주들은 이미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 좋아요. 그런 가운데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대마진이 기본적이죠. 기본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얘네들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은행주들은 워낙에 무거워서 제가 별로 선호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은행주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반대는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은행주들은 하루하루 등락을 보게 되면 징글징글합니다만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 땐 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수가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장세에서는 뭐예요?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상태에서는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없고 하방 경직이 전개된 상태에서는 개별적인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 섹터가 역시 카지노, 항공, 여행주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세계도 지금 신고가 나옵니다. 현대백화점도 신고가 나와요. 뭐예요, 여러분들? 다 이게 코로나 수혜주들 아닙니까? 그죠?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행 관련주들 저는 보셔야 돼요. 이제는 오늘 그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일단 저는 지금 선호하는 부분들은 여행주더라고요. 여행주들하고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주들하고 면세점 관련주를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백신 수혜주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보셔라. 그리고 여행주들이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약간 쉬어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2단 반등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여행주를 중심으로 좀 보셔라. 힘들지만 많지 않은 틈새 종목을 놓치면 안 돼요. 틈새 종목을 봐야 된다는 얘기 들었고, 보험주들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부탁합니다. 5번. 자, 종목이 많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종목과 너무나 많은 섹터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안에서 그나마도 지금 장세가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기간 조정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관심을 가져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다른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다른 종목들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중심 섹터라고 쓰여있는데 반도체라든가, 제가 또 한번 얘기합니다. 반도체,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또 밀렸고 가다가 밀렸고, 그리고 또 OLED, 또 카메라, 5G, 수소, 2차전지, 자 종목들 다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또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들 신성장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지수가 쉬어가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이에요.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거나 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들 섹터들은 다시 분명히 나올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겁니다. 반도체, 분명히 반도체 업황은요, 내년까지도 그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너무나 많이 반영돼서 쉬어가는 과정들이고요. 거래 시장도 불안하니까 조정이 좀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미래 신성장들은 이번 조정의 끝무렵에서 반드시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 반등 시점이 이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아니면 다음 분기가 될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그들 섹터는
미래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시장이 좀 쉬어가는 과정이 나와서 쉬어가는 것일 뿐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게 되면 제가 분명히 또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가 포기할 섹터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전에는 일단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인 만큼 기어가는 장세 속에서는 그렇게 개별적인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면 한 대표는 ETF하고 ETF 그리고 주도주, 성장주, 대시세 전문가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ETF 주도주, 주도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이제 시세를 만드는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한 대표가 뭐 상품 분석 드리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자, 한 대표는 ETF 주도주, 성장주, 대시세 전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ETF는요, 여러분들. ETF는 한 대표의 이제 히든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ETF는 뭐예요? 상품입니다, 상품.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ETF라는 상품을 정말 활용을 많이 해요. ETF는 자, 여기 레버리지가 있고요. 자, 레버리지 뭡니까?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죠.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가 올라가게 되면 레버리지는 2%가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그죠? 반대로 곧버스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곧버스는 뭡니까? 자, 일명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죠. 그죠? 자, 잠시만요. 곧버스의 정식 명칭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선물 지수를 코스피 200, 그러니까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건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얘는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1%가 빠지잖아요. 얘는 플러스 2%가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겁니다. 지금은 강세장일 때는요, 굳이 뭐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강세장일 때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고 중소형주들의 수익이 크기 때문에 굳이 뭐 레버리지를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으로 진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약세장으로 진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세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개별주건, 우량주건, 그죠? 다 밀려버립니다. 실적이 좋건 말건 간에 종목들이 다 밀려요. 먹을 게 없다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하락장이 진행되게 되면 먹을 게 별로 없고요. 물론 개별 종목을 주시로 단기 매매하고 트레이딩 매매해가지고 잠깐 수익은 낼 수 있는데 어디 뭐 단기 매매 트레이딩 매매를 중심으로 맨날 수익이 납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약세장으로 들어설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안 깨지는 게 그나마 제일 잘하는 매매예요, 여러분들. 약세장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은 약세장에서도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니까 개별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매매가 어디 맨날 성공합니까? 몇 번 매매하다 보면 결국엔 계좌가 또 깨져요, 여러분들. 약세장에서는 반드시 깨집니다. 단타도요, 여러분들. 단타도 아시죠? 단타도 강세장에서 훨씬 더 잘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단타도 강세장 하면 맨날 수익 나요, 여러분들. 하지만 약세장에서 어땠습니까? 단타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정말 계좌가 순식간에 박살나는 게 약세장에서 단타 치는 거예요. 결국에 약세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안 나죠, 여러분들. 수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인버스 곧버스라는 상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버스 곧버스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인버스라든가 곧버스라고 하는 상품이 나왔어요. 이 상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ETF 상품은요. ETF 상품은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상품입니다, 상품.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몰라도 돼요. 회사가 뭘 만들고 성장성이 어떻고 몰라도 됩니다.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적 좋을지 나쁠지 이거 필요 없어요. 뭘 만들고 업황이 어떤지 알 필요 없습니다. 뭐만 알면 돼요? 방향성만 알면 됩니다. 한 대표처럼. 뭐에 한 대표가 제일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만 알면 ETF를 중심으로 수익을 낼 수 있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도 나거나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일부 A라는 종목은 또 돌발 악재가 나와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올랐고 물론 앞으로 증권시장이 여기서 약간의 기관주를 보이고 또 올라갈지 내지는 갔다가 다시 그냥 꺾일지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으로 상방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봐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그냥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지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조정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곧버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종목을 매집을 했었고 오늘 보세요. 오늘같이 지수가 떨어지는 장에서도 곧버스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무려 2.4%라는 강세가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이 ETF 상품은 제가 얘기했죠. 부도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선택과 집중을 했답니다. 비중 엄청나게 높여도 돼. 50% 이상 비중을 높여도 됩니다. 약세장에서도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우리 개인들은 공매도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약세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손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곧버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곧버스하고 무조건 매매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처럼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에서 인버스 막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인버스와 곧버스를 중심으로 이 두 개만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수익률이 큽니다. 장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쉬어가는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제가 레버리지하고 곧버스를 이제 매매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힘든 장 속에서도 단기와 중장기 관점에서 수익을 고려하고자 인버스하고 곧버스를 지금 매매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주가가 떨어지는 장세에서도 우리는 곧버스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오히려 올랐잖아요, 오히려. 그죠?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파라다이스 GK 다 올랐죠, 여러분들. 경기 방어주, 그리고 백신 수혜주, 얘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계좌가 양호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바뀌는 대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종목 하나 잡으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들고 가고, 종목 하나 잡으면 네가 준다 내가 준다 해보자 무조건 들고 가는 그런 주식 매매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한 대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무방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했죠. 지금 이 많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시장에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약간은 경고성 멘트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무려 60조
넘는 이 어마어마한 고객 예탁금, 이거 다 개인 투자자들 자금들이거든요. 이 엄청난 자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거의 증권시장에 거의 뭐 한 70, 80%가 다 주린이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주식을 거의 모르는 분입니다. 주식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지를 알으셔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이 단기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경계의 멘트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한 뭐 10% 정도, 15% 정도 손실 났고, 나는 정말 내 스스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혀 감을 못 잡겠다라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그런 분들은 주식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왜? 그 순전히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거 결과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지금 고객 예탁금 빠져나가지고 지금 은행권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VIP 회원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유튜브 들으신 분들 중에 0.01%, 0.1%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99%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VIP 오셔서 한 대표하고 같이 차분하게 지금처럼 틈새 시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오시면 되지만, 나머지 99%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스스로 대응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VIP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그냥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손실 난 거는 만회를 하고 싶다. 그래도 나는 이번에 해서 공부도 제대로 하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이번에 힘든 과정을 지나서 나는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 1년이고 2년이고 나는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분들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대세 하락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 2,900 정도에서 3,000선 정도까지 조정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그 이유는 그때 가서 봐야 돼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대세 하락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승부는 걸어도 됩니다. 나는 죽어도 손실 보지고 손실 안 보고 손실 난 거 많이 하고, 그리고 1년이건 2년이건 걸리더라도 나는 배우면서 주식으로 공부해서 분명히 성공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지금 자세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험난할 겁니다. 그리고 한 대표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면서 전략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달라진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한 대표 프로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단순하게 맨날 차트만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상황 자체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맨날 차트만 보고 대응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제대로 알고 지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시장의 방향성도 없고 기관주 중이 전개되고 상방은 제한되어 있고 하방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이런 가운데 손실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수익도 내야 되는 힘든 과정들이죠. 그래서 곧버스라든가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성 관련된 해지를 걸고 그 안에서 종목 장세를 통해서 개별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방에 대비를 해서 인버스라는 곧버스라는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주가가 얼마나 올라온지 보세요. 여러분들 막말로 지금 증권시장은요, 종목 매매 안 하고요, 레버리지하고 곧버스 두 개만 매매해도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매매하는 게 약세장에서는 곧버스하고 레버리지 두 개만 매매하고요, 강세장에서는 그냥 시장이 좋으니까 종목 매매하는데 재밌잖아요. 근데 종목 매매 안 하고요, 레버리지 하나만 그냥 매매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수익률이 얼마인가 보세요.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6,400원 선에서 3만원까지 갔습니다.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에? 몇 프로예요? 5배입니다. 5배 여러분들. 6,000원 선에서 3만원까지. 뭐 4배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무려 400%예요. 여러분 400%, 적게 400%. 레버리지 인버스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막말로 종목 모르면요, 그냥 레버리지 인버스만 매매하면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합니다만,
종목구들이 하여튼 거지 같아요. 예. 특히나 중소형 종목 장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안 나타나서 너무나 종목 매매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기업이 아닙니다. 부도날 연료 없어요. 기업 내용 필요 없습니다. 업종 전망 필요 없습니다. 재무구조 필요 없습니다. 방향만 알면 됩니다. 근데 한 대표가 시장의 방향성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자, 한 대표가 지난 3월달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 장세가 나올 때,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1500선, 1600포인트 하단 깨지는 그런 구간부터, 요 구간부터 제가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투매는 자제하시고 이제 시장의 V자 상승에 대비를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지난주까지. 그런데 제가 시장을 보는 시각이 바로 지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 왜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순간부터 시장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뀐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 구간 동안 그냥 고버스 한 종목만 몰빵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400%는 초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수는 얼마 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수는 1500선에 3000포인트. 얘는 100% 나간 거잖아요. 100%밖에 안 올랐죠, 여러분들. 그죠? 지수는 10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어떻게 됩니까? 400%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인버스와 곧버스의 위력을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말아라. 바로 이게 틈새 시장을 보는 것이고,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성장주들이 위축된 상태여서 좀 답답하고 아쉽긴 합니다만, 얘네들은 또 한 번에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난주부터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오면서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상승세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당분간은 관심을 줄이고 나중에 기회를 잡으면 돼요. 그 사이에 인버스, 레버리지, 백신 수혜주,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손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바닥권에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또 한 번의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는 레버리지 매매 비중이 최소가 30에서 50%가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는 안 되고, 걔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계좌 수익은 장난이 아니다. 그런 점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버스와 레버리지의 위력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지금같이 힘들고 박스권 장세, 지루한 장세가 나올 때는, 그죠? 박스권 장세 지루하고 답답한 장세가 나올 때는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뭐래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시장이 변하면 나의 전략도 바뀌어야 거기서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인버스, 곧버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부터 갑니다. 7번. 그래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니요, 우리 ELW 이런 거 안 하고요. 우리 파생은 안 합니다. 물론 뭐 ETF도 파생 상품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ELW라든가 뭐 이제 그 뭡니까 G서물이라든가 이런 상품들하고 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한 대표처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하는 종목 중에 한 대표가 뭐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시고, 시장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시장 안에 틈새 종목이 있고 좀 더 확실한 매매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죠. 약세장으로 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현금밖에 안 깨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세장이 들어서더라도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줄었다라는 거, 그리고 당분간 상방으로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당분간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면서 금리 인상과 백신 수혜주 등 일부 경기 민감주를 중심한 선별적인 반등이 좀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곧버스와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 상품을 중심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의 섹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당분간은 큰 관심은 안 갖는 게 좋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풍력 이런 섹터들은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은요. 이번 조정의 끝무렵에서 분명히 그 끝무렵에서 반등이 언제쯤 나올지는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조정의 끝무렵에서 반등 시점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세장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약간은 조심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한번 기회를 잡자. 그리고 철저하게 종목 장세 쪽으로 보시고 박스권 장세 속에서 아까 제가 마셨던 그 섹터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ETF 매매는 여러분들 못해요. 레버리지하고 이 고퍼스 매매는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여러분들 매매 못합니다. 매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뭐 레버리지하고 고퍼스 두 개만 가지고 단타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자, 단타 치는 방법인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단타는 절대 매매 못해요.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재밌는데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황을 분석을 통해서 시황의 방향성을 여러분들 못 잡죠. 예,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어렵다라는 거 그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장세는 이제 최악의 국면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종목 장세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 안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좀 돼가지고 이제 위축되지 마세요. 공포감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기회를 잡아가자라는 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뭐 제가 더 똑 부러진 그런 내용들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하지만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또 여러분들 조금 심리가 좀 안정되셨을 것 같고 이제 차분하게 새로운 기회를 한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대선 테마주들 뭐 이제 조금씩 보셔도 돼요. 대선 테마주도 보셔도 되는데 테마주들은 조금씩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3월이고 내년 3월이 이제 대선이죠. 대선주들도 슬슬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목은 하긴 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후부터 시장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안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됩니다. 예, 이런 장에서 혼자만 돈 벌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몰빵하고 왔다 갔다 혼자 손실만에 빨리 하겠다고 더 하게 되면 계좌는 빵꾸가 더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혼자 당장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고 정말 세밀화된 그런 매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고 그리고 기회를 잡자. 안 되면 한 대표한테 오세요. 한 대표가 지금처럼 마셨듯이 지금 GKL 이런 종목군들 비중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죠? 이 안에서 틈새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곧버스 레버리지 잘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스트리밍 방송으로 처음 했는데 준비가 좀 초반에 조금 좀 서둘러서 준비하느라고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제 무방 요거 유튜브 녹화한 것도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본방송 많이 지켜주시면서 들으시면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은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지금 위기 조금씩 안정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 필요합니다. 조금만 여유있게 선 리스크 관리 후에 자, 기회 포착에 주력하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